네, 2025년 1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일종의 레임덕에 빠져 있다,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정권이 만들어진 지 반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레임덕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장동 미양소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거고, 계속 디펜스를 하면서 하나씩 방어에 실패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위기를 맞는가? 저는 국제정치가 이재명 정권의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아주 짝짝꿍이죠. 근데 이 김정은하고 푸틴 관계가 틀어지면 이재명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올 여름에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 대단히 심했죠. 뭐 검찰개혁 자기네 원하는 대로 밀어붙였고, 사법개혁 하려다가 멈췄지만 언론개혁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사법개혁 못할 것이고 언론개혁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추석을 경계로 이재명 정권의 공격도는 현저하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제 예상대로 추석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공세가 떨어졌죠. 그리고 사법부 개혁은 하다 말았고 못했죠. 언론 개혁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제가 봤던 게 뭔가 하면요, 국제정치였습니다. 국제정치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는 흔들린다. 지금 많은 분들은 국민의힘이 좀 잘해갖고 어떤 그 눈덩이를 크게 키우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꾸 국내에서 어떻게 하든 이 좌파 정부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은 국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쭉 국제정치를 보다 보니까 국제정치의 변화가 국내 정치에 숨통을 트여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국제정치가 변해야만 국내 정치가 숨통이 트입니다. 제가 봤던 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이었어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은 계속해서 내란몰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공으로 가게 되면 에이펙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에이펙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하게 마스가라는 걸 내놨었습니다. 마스가라고 하는 거는, 마가는 있는데 마스가, 한국의 조선업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주겠다는 협조안, 이런 것들은 누가 냈느냐? 그리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지금 쭉 보게 되면 정부의 안은 한 1,500억 달러 정도였고, 거기다 2,000억 달러가 더 붙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최악이 되는 걸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어떻게 하든 환심을 사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은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미국에서는 한 1,000억 달러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좌파 성향인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못하게 되니까 기업들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기업들이야 미국에 투자하면 좋죠. 응? 기업들이야 돈벌이 잘 되는 거 좋으니까 미국으로 아예 옮겨가면 좋죠. 지금 한국의 환율이 불안하니까 몇몇 기업들은 상당한 결제를 지금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폐를 못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화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꽤 다국적 기업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들이 영어 이름 다 갖고 있죠. 외국 나가서 나 이정훈이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 나는 뭐 찰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쓰면서 지냅니다. 영어를 아주 한국말처럼 잘하죠. 즉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만들어서 대기업을 착살내고 노동자 편을 들겠다고 한 그런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야만 되고, 또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되고,
에이펙에서 또 트럼프를 만나야 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뭔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재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한 2천억 달러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3,500억 달러를 제시한 거죠. 거기다가 뭐 나중에 미국에서 나오는 LNG도 우리가 사줄 수 있다. 뭐 우리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5천억인가 5,500억이 되긴 했는데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이런 국제정치 때문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재벌을 억압하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의 첫 단추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스가라는 게 추가로 들어오죠. 마스가가 들어와서 미국 조선업 키워주는 게 이제 뭐 1,500억이 더 붙는가 뭐 이런 개념이 돼서 하여간 그 3,500억이 됐습니다. 이 마스가는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 김동관 하나 부회장의 아이디어인 걸로 보이는데 이 하나오션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1973년쯤에 대한조선공사가 이제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왔는데 그게 국영기업체인데 영 이게 운영이 엉망진창이에요. 잘 안 됩니다.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극동해운이 하다가 또 안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데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업 제대로 해보자고 정주영 회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정주영 씨 보고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해서 해봐라 했는데 싫다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겠다면서 현대조선을 만들고 또 이때 대한조선공사는 극동해운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현대조선은 중공업이죠. HD현대는 아주 탄탄리를 겪었어요. 걸었어요. 아주 세계 최강의 조선업이 됐고 이 극동해운이 인수한 대한조선공사는 오일 쇼크를 넘지 못해서 무너지고 그것이 다시 대우에 넘어가서 대우조선이 됐다가 또 노사분규, 현대도 노사분규를 겪었는데 현대는 이겨냈는데 대우조선은 그걸 못 견딥니다. 대우조선이 분해되면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조선이 별도로 회사로 가장 많이 돈을 낸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로 있다가 이걸 주인 찾아주게 하다가 SK도 안 산다, 뭐 LG도 안 산다, 뭐 빙빙 돌다가 현대도 안 사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가 샀잖아요. 하나 입장에서는 조선업이 익숙한 데가 아니고 현대처럼 탄탄한 회사도 아니고 조선업은 또 덩치가 큰데 이 플럭슈에이션이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선업 산업을 원한다고 할 때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 팔아버리면 최고일 수도 있어요. 한국 조선업 잘 나갈 때 미국이 조선업 키우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마스가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미국 조선업 키우겠다는 게 하나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미국이 받으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넘는 관세 협상을 우리도 15%의 관세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재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재벌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친노동자 노선을 못 가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로 인해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고 하니까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가면서 삼성, 현대, SK, 하나 다 총수들 불러갖고 국내 일자리 좀 늘려주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늘릴 방법이 없어. 공무원 자리 외에는. 그러니까 뭐 현대도 150억 달러인가요? 뭐 150조인가요? 뭐 쓴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고 믿겠어 하고 또 재벌 총수한테 악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이게 한미 관계,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국제정치 때문에 이재명 노선이 붕괴되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 파탄나면은 이재명 정권은 위기를 맞는다라고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이거를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 아닙니다. 정식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간 것처럼 미국 그때 테러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 없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시비가 있었지만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평화유지 작전하는 것도 있고 아프간 같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얘네들도 뭐 평화유지 작전이란
특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만 3년이 지나도 지금 끝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내 영토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크림반도를 먹고 나서 루안스키 지역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점점 약이 올라서 대들고 하고 있죠. 장기전에 가는데 트럼프는 처음에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푸틴하고 대화가 된다고. 근데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지. 그래서 젤렌스키를 불러서 이번엔 관계를 잘해줍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 주도의 패권을 보이려고 했는데 푸틴이 거부했으니까 젤렌스키 하자는 대로 계속 싸우게 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바닥내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이게 정식전쟁이 아니다 보니까 군대 동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지금 러시아는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의무병제가 아니고 지원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 지원병을 넣다 보니까 병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와그너 그룹이라고, 이게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군사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썼어요. 돈을 주고 쓴 거죠. 근데 프리고진이 와그너 그룹 그 용병들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처음에 800불 하다가 뭐 3000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정규군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처럼 얘네들도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들은 전투력이 없고 전투력이 좋은 부대들은 손실이 크니까 용병을 와그너 그룹을 썼는데 이들이 보급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반란을 모스크바로 쳐들어갔죠. 그걸 간신히 벨라루스가 개입해서 멈추고 사유긴 했는데 지금 프리고진은 죽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해체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병사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각 지역에서 병사 모집을 지원병 스타일로 용병 모집하듯이 뭐 3,000불 이렇게 방을 붙인 게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모으다가 북한하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특전사 같은 걔네 폭풍 군단인데 걔네들을 보낼 테니까 돈을 얼마를 주자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 1인당 파병 비용이 1년에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적어도 3,000불은 되지 않겠냐, 적어도 2,000불은 되지 않겠나 봅니다. 2,000불이면 월 200만 원이죠. 과거 우리가 월남전에 맹호, 청령, 백마가 갔을 때 미군 기준으로 봉급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뭐 워낙 환율이 형편도 없고 봉급이 거의 없을 때니까 실제로 받는 거는 우리 봉급의 100배를 받았는데 약간 전투생활 띄어서 우리 군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정부가 먹었죠.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그랬죠. 그게 나중에 이 월남 참전 의사들이 민주화되고 났을 때 이 좌파들이 자기 권리 요구할 때 이들도 나도 옛날 파병된 나한테 오기로 한 군인 봉급 정부가 띄어먹은 거 달라 그래서 정부가 다 줬잖아요. 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은 해외 노동자들을 블라디보스토크 가게 되면 북한 노가다는 사람 제법 봅니다. 저는 여러 번 봤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 북한 애들이 와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거기서 말레이시아 기업에서 1인당 3,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다 띄어먹고 걔네들은 거의 현지에서 살아갈 돈에다가 약간의 용돈만 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언젠가 이 돈 내놔 그러면 북한은 위기에 처하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에 가서 정신대로 정신대는 이 위안부가 아니에요. 일본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때 한국에 너도 나도 갈라 그랬어요. 돈벌이가 되니까. 엘리트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양반들이 가서 막판에 봉급을 못 받았고 일본도 패전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민저축에서 강제로 이렇게 저축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희도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강제로 학교에서 저축을 했거든. 그 돈을 못 받았는데 그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수교할 때 청구권 자금이라고 일괄 받아서 포항제철 짓고 뭐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위안부 문제 커져서 정신애들이 나와서 내 돈 돌려줘 하니까 처음에 그거 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박정희 정권 씹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거 인마이 포켓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개발에 썼구나 라고 해서 대한민국 예산
한 6천 몇백억, 1조 조금 안 되는 돈 만들어서 다 줬죠. 이게 공화국에서의 정확한 거래입니다. 이제 북한도 무슨 문제에 부닥치는가 하면 병사들이 지금 많이 죽거나 다치는데 그들이 받는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걸 다 김정은이가 닦아먹고 있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데 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야, 내 목숨값이 1달러밖에 안 돼? 지금 북한 병사들 봉급은 뭐 계산이 어려운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한 1달러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러시아에 참전함으로 해서 월 한 3,000달러 받기로 했으니까 북한은 얘네들한테 실제로 한 2달러 주고 나머지 2,998달러는 김정은이가 입마에 포켓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굴러갑니다. 다른 노동자도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용병들에 대한. 그러면 김정은이가 반발하죠. 김정은이는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폭풍군단을 보내는 조건으로 러시아하고 상호방위조약 맺어서 북한이 공격당하면 러시아가 지켜주기로 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핵미사일 기술 또 기타 무술 기술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은 한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끄는 이 대한민국 정권을 돈 빨아먹었죠. 그리고 미국하고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달라붙으니까 시진핑 빨아먹었죠. 중국 빨아먹고 우리 빨아먹고 미국 빨아먹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불알 잡고 중국 불알 잡고 미국 불알 잡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우리도 알아차렸어.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북한한테 뭘 해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인데 보수파들은 적어도 북한하고는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에 처하다가 러우 전쟁으로 병력이 딸리는 푸틴이 다급하게 하니까 푸틴의 불화를 잡은 거예요. 푸틴은 지금 당장 문제는 이제 전선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세계가 전부 다 경제제재를 해서 돈이 딸리면 어떻게 하느냐. 못 준다. 그러면 둘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하면 프리고진이 만드는 와그너 그룹 용병들이 모스크바로 쳐들어갔잖아요. 김정은이가 돈 안 준다고 푸틴한테 대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보고 자꾸 김정은 만나라고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는 장단에 트럼프 춤을 추시오 이런 건데 트럼프가 나도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막 이럽니다. 한국에 와서 난 여기 만나고 싶은데 쇼를 하고 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만나면 거기 뭔가 거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의심해? 푸틴이 의심하죠.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을 이간질시키는 대공작을 지금 트럼프는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이용해서. 그래서 미국은 계속 툭툭 지금 뉴욕에 유엔 대표부에 북한 나와 있죠. 그걸로 자꾸 만나자고 던지는 겁니다. 아직은 거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 외무상은 저기 러시아 가고 이런 식으로 피하는데 자꾸 던지면서 의심하도록, 즉 푸틴이 김정은을 의심하도록. 그리고 김정은은 푸틴이 돈만 안 주면 물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병사들이 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야, 내 새끼들 이 개죽음이구나 하고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이 죽은 병사들을 가족을 위문해주고 무슨 국립묘지 같은 걸 짓고 이런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월남 창전 용사들이 내 거 내놔. 또 정신대 갔다 온 분들이 내 거 내놔. 그랬거든.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해결했는데 북한은 해결을 못하면 북한 내에서 뭐가 뻥 터지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비를 만드느라고 걔네가 원유가 굉장히 많은데 원유를 싸게 내놓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은 다 안 사주는데 중국과 인도가 그걸 사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싸게 내놓으니까 지금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가 지금 다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각 나라가 못 사도록 하는데 중국과 인도가 말을 안 듣는데 이건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이 트럼프하고 너 다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다음에는 모스크바에서 만나자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압박을 가해서 전쟁 그만해 그랬는데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시진핑 잡는 건 잠깐 두고 푸틴 잡겠다 해서 푸틴이 돈을 못 벌도록 즉 석유를 못 팔도록 압박을 많이 가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번에 무역협정을 어느 정도 타결을 지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미국한테 수출해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일본, 한국인데 진짜 많이 버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벌었는데 3,500억, 뭐 5천억 투자하게 만들었고, 일본도 뭐 몇천억 투자하게 만들었고, 달러입니다. EU는 7천억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물론 관세는 높지만 한 푼도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관세 협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중국 돈을 빨아먹지 않는 대신에 아마 러시아산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들어가죠. 이거는 미국의 CIA. 저는 뭐 정보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 CIA에는 국제정치학 박사들, 지역 전문가들, 이 커닝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작전들을 계속 내줍니다. 그런 것들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힘들어져서 북한이 돈을 못 준다면 둘이 싸울 수가 있어. 그 싸우는 순간에 이 정치 지형이 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못하게 되고, 또 그 북한의 공격성이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뭐 하다가 보면 이미 원자원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이 보수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다시 좌파성 성향을 놓게 되고 기존 좌파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지 세력과 멀어지면서 위기를 맞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하고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이 물러졌고, 그 물러진 증거가 뭡니까? 이재명에 관한 모든 재판은 중지한다는 정권안전법을 정청래가 있는 민주당이 하려고 하니까 그 쪽팔리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사실은 그때 했으면 이재명 정권은 좀 더 안정적일 텐데 그게 국제정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국내에서는 자기 지지 세력인 민노총 뭐 좌익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립되면서 자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어떻게 위기를 맞느냐,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파탄되느냐, 거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즉 푸틴이 김정은한테 약속한 돈을 병사들 인건비를 제대로 주느냐, 이제 요런 관점을 제가 던져주면 우리 기자들, 각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이재명 정권은 계속 앞으로 악재를 만날 겁니다. 국제정치 때문에. 감사합니다.